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망나니, 사형수의 목을 베는 사형집행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가 마을 최고 부자의 사위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자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인 둘째 딸이 아니라 밥을 한 번에 7그릇씩 먹어치우는 거구의 막내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양반집 딸을, 게다가 저 뚱뚱한 딸을 누가 좋아하겠어. 하지만 이 선택이 조선 역사상 가장 슬기로운 선택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에 속지 않는 한 남자의 지혜와 세상이 버린 한 여인의 놀라운 반전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시절 전라도 깊은 산골 화산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강철이었습니다. 강철의 직업은 망나니, 즉 사형집행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망나니는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을 하니 양반들은 물론이고 평민들조차 망나니를 멀리했습니다. 강철은 28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칼을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망나니였고 할아버지도 망나니였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집안이었죠. 강철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철아, 우리 일은 천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떳떳하게 살아라.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저기 망나니 온다. 쯔쯔, 불길한 놈. 아이들은 강철을 보면 도망갔고 여자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익숙했지만 외로웠습니다. 강철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혼자, 잠을 잘 때도 혼자였습니다. 가끔 강철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누가 망나니와 결혼하려 하겠어. 강철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관아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강철이 그 일을 집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강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칼에 깨끗하게 집행했습니다. 죄인이 고통받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내가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 그게 강철의 신념이었습니다. 관아의 관리들도 강철의 솜씨를 인정했습니다. 강철이는 일을 깔끔하게 하더군. 그래, 믿을 만한 놈이야. 평소에 강철은 산에 나무를 하거나 밭을 일구며 지냈습니다. 힘이 세고 손재주가 좋아서 이웃이 부탁하면 무거운 것도 옮겨주고 부서진 것도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은 강철을 멀리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슬며시 찾아왔습니다. 저기, 강철이 미안하지만 우리 집 장독대 좀. 강철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철은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혼자 살다 죽는 건가? 30이 다 되어가는데 장가 한 번 못 가봤습니다.
중매쟁이가 와도 망난이라는 말만 들으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안 되지. 어느 부모가 딸을 망나니한테 시집 보내겠어. 그런 강철에게 곧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이 찾아올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산마을에는 김만석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김만석은 대대로 곡물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고 곳간에는 쌀이 넘쳤으며 하인만 10명이 넘었습니다. 김만석의 집 대문 앞을 지나가면 누구나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김만석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총명하고 현명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셈도 빨랐습니다. 아버지 김만석은 큰딸에게 장사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소희야, 장사는 신용이 제일이란다. 사람을 속이면 안 돼.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큰딸은 이미 이웃 마을 선비에게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이름은 선화였습니다. 선화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달처럼 하얀 얼굴,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이 그림 같았습니다. 선화가 장터에 나가면 총각들이 일부러 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저기 김만석네 둘째 딸 선화 아가씨다. 정말 예쁘네. 선화는 자기가 예쁜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거울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새 옷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입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셋째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옥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보통 아기보다 2배는 컸고 먹는 양도 엄청났습니다. 5살 때는 10살 아이만 했고 10살 때는 어른 여자만큼 컸습니다. 16이 된 지금은 장정두를 합친 것만큼 거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성이었습니다. 옥녀는 한 끼의 밥을 대접으로 7그릇을 먹었습니다. 국은 5그릇, 반찬은 접시로 6접시를 비웠습니다. 아침을 먹고도 점심 전에 배가 고파서 떡 한 시루를 또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야참으로 수제비 한 솥을 먹었습니다. 김만석은 옥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저 아이 먹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쌀이 5가마니는 들어가는구만. 부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녀 저 아이 시집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 덩치를 보고 청혼할 사람이 있을까요? 부부는 밤마다 걱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옥녀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김만석네 셋째 딸 봤어. 덩치가 황소만해. 저러다 시집은 가겠어. 저걸 먹여 살릴 사람이 어디 있어. 둘째는 그렇게 예쁜데 셋째는 참. 옥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언니 선화가 자기를 무시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예쁘니까 그럴 수 있어. 옥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한숨 쉬는 걸 보면 옥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린다. 옥녀는 밥을 조금만 먹으려고 애썼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옥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어른 남자 셋이 들어야 할 쌀가마니를 혼자서 번쩍 들었습니다. 장독대를 옮길 때도 옥녀 혼자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힘을 보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저 힘으로 남편을 때리면 어쩌려고? 무섭게 생겼어. 옥녀는 그저 조용히 지냈습니다. 집안일을 도왔고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외로웠습니다. 나도 언니들처럼 예쁘게 태어났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어느 날 화산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만석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관아에서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만석, 너를 영모죄로 체포한다. 포졸들이 김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만석은 황당했습니다. 영모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장사나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증거가 다 있다. 너희 집 창고에서 역적들에게 보낼 무기와 양식이 발견되었다. 김만석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기절했고 선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하지만 포졸들은 김만석을 끌고 관아로 갔습니다. 옥녀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사또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김만석, 너는 역적들과 내통하여 나라를 배신한 죄로 참수형에 처한다. 사흘 후 형을 집행하라.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만석이 역적이라니. 저렇게 부자인 사람이 왜 영모를. 김만석은 억울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창고에 그런 물건이 있을 리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하지만 사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 더 이상 변명 마라. 사실 이것은 음모였습니다. 김만석을 시기하던 같은 마을의 장사치 박서방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김만석의 재산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부패한 서리와 짜고 김만석의 창고에 몰래 무기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사또도 박서방에게 뇌물을 받고 김만석을 죽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만석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다니. 내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만석은 가족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부인은 매일 관아 앞에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영감은 억울합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세요. 하지만 관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선화는 방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재산도 다 빼앗기고. 선화는 자기 걱정뿐이었습니다. 큰언니 소희도 시댁에서 달려왔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녀는 달랐습니다. 옥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했습니다. 옥녀는 밤마다 몰래 관아 근처를 돌아다니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고 포졸들의 대화를 엿듣고 증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옥녀는 관아 뒤편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리 2명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히히, 김만석 그놈 꼴 좋다. 박서방 나리한테 돈 많이 받았지? 그럼 은자 100냥이나 받았어. 이번엔 제대로 한몫 챙겼지. 옥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음모였어. 아버지는 억울하신 거야. 하지만 옥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관아 사람들은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그때 옥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사형 집행인 강철이었습니다.
옥녀는 들었습니다. 강철은 망난이지만 의리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흘 후면 강철이 아버지의 목을 칠 것이었습니다. 강철이라면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강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옥녀는 강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기 김만석네 셋째 딸이 망나니 집으로 간다. 무슨 일이래? 하지만 옥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강철의 초가집 대문 앞에 서서 옥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이 나왔습니다. 강철은 아침 일찍 찾아온 옥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시오? 옥녀가 절을 했습니다. 저는 김만석의 딸 옥녀입니다. 강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만석. 사흘 후에 자기가 목을 쳐야 할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아, 김만석의 따님. 강철은 난처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옥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철 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십니다. 영모 같은 건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모함한 겁니다. 옥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강철은 난감했습니다. 따님, 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만 저는 관아의 명을 받아 일을 할 뿐입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강철도 김만석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저 망나니일 뿐 판결을 바꿀 권한은 없었습니다. 옥녀가 강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리,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관아 뒤편에서 서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서리에게 뇌물을 주고 아버지를 모함했다고 했어요. 옥녀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강철에게 모두 설명했습니다. 강철은 옥녀의 말을 듣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서방이라. 그 사람 저도 압니다. 같은 마을 장사치죠. 늘 김만석 어르신을 시기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강철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뭔가 석연치 않더라. 김만석 어르신은 평소에도 착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영모라니. 옥녀가 간청했습니다. 나리,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증거를 찾아주세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옥녀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강철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강철은 옥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철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그저 천한 망나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강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아, 우리 일은 죄인을 벌하는 일이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니야. 강철이 결심했습니다. 옥녀 아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옥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옥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강철은 옥녀의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를 위해 천안망나니에게까지 도움을 청하러 온 그 효심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철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선 박서방의 집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아의 서리들이 받은 뇌물 증거도 찾아야 하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옥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강철이 옥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옥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강철은 옥녀의 그 결연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망나니랑 뚱뚱한 처녀가 같이 다니네. 뭘 하는 거래? 하지만 강철과 옥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강철과 옥녀는 박서방의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고 담장이 높았습니다. 강철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저 담 너머로 들어가야 합니다. 박서방이 김만석 어르신을 모함한 증거가 분명 집 안에 있을 겁니다. 옥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은 어른 키의 2배는 되었습니다. 강철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려는데 옥녀가 강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리,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강철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위험합니다. 제가. 하지만 옥녀는 이미 담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옥녀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담장을 마치 사다리처럼 쉽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리, 손 잡으세요. 강철은 놀라며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녀가 강철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자 큰 집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김만성만큼은 아니었죠. 그래서 늘 시기했던 것입니다. 강철과 옥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박서방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크크, 김만석 그놈 이제 끝이야. 사흘 후면 목이 땅에 떨어지지. 그럼 그 재산은 내 거야. 강철과 옥녀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서방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박서방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도 함께 찾았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어보니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철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서방, 약속대로 김만석의 창고에 무기를 숨겨놓았소. 그리고 사또께 은자 200냥을 바쳤소. 일은 성공했으니 약속한 돈을 주시오. 서명은 관아의 서리 이름이었습니다. 강철이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이게 증거입니다. 옥녀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박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박서방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철이 옥녀를 뒤로 밀었습니다. 뛰세요. 하지만 박서방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집에 침입해 박서방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철이 피했지만 위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옥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서방의 칼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뭐야, 박서방이 놀라며 칼을 빼려 했지만 옥녀의 소나귀는 쇠 같았습니다. 옥녀가 힘을 주자 칼이 부러졌습니다. 으악, 박서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옥녀가 박서방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모함한 거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서방은 옥녀의 힘에 눌려 꼼짝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옥녀의 힘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놓아라. 하지만 옥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철이 박서방 앞에 섰습니다. 박서방, 이 편지가 뭡니까? 당신이 서리와 짜고 김만석 어르신을 모함한 거 아닙니까? 박서방은 편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강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사또께 보여드리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당신이 한 짓을 모두 자백하시오. 박서방이 버둥거렸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박서방은 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옥녀가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옥녀의 힘은 너무 세서 박서방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이 말했습니다. 박서방, 당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영모를 꾸민 죄로 당신이 사형당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백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서방은 고민했습니다.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소. 내가 자백하겠소. 내가 김만석을 시기해서 그랬소. 관아 서리와 짜고 김만석의 창고에 무기를 몰래 숨겼소. 그리고 사또께 뇌물을 바쳐 김만석을 죽이려 했소. 박서방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철이 편지를 챙겼습니다. 좋소, 이제 관아로 갑시다. 사또 앞에서 다시 한번 자백하시오. 옥녀가 박서방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서방은 저항했지만 옥녀의 힘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밤중에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강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아 어르신들, 급히 알을 일이 있습니다. 김만석 사건의 진범을 잡았습니다. 야밤에 갑자기 소란이 나자 관아의 관리들이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사또도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강철이 박서방을 끌고 와 사또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사또 나리, 김만석 어르신은 억울합니다. 진짜 범인은 이 박서방입니다. 사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냐? 강철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편지를 보십시오. 박서방이 서리와 짜고 김만석 어르신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사또 나리께도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도 뇌물을 받은 게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주변의 다른 관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께서 뇌물을, 이게 사실입니까? 강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사또 앞에서 자백하시오. 박서방은 떨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김만석을 시기해서 모함했습니다. 창고에 무기를 몰래 숨기고 서리와 사또께 뇌물을 바쳐 김만석을 죽이려 했습니다. 관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김만석은 억울한 사람이었구나.
사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자기도 위험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자기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강철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을 석방해 주십시오. 사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알았다. 김만석을 석방하라. 옥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고독에 갇혀있던 김만석이 풀려났습니다. 김만석이 옥문에서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갇혀있던 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은 헝클어지고 옷은 더러웠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옥녀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김만석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옥녀야, 내가 날 구해준 거냐? 옥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강철 나리가 도와주셨어요. 김만석이 강철을 보았습니다. 강철은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이 강철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강철,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죽을 뻔했네. 강철이 황급히 김만석을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옥녀 아가씨가 하신 일입니다. 김만석이 딸을 보았습니다. 옥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늘 걱정만 했던 막내딸이 이렇게 용감하고 효심 깊은 아이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김만석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영감, 정말 다행이에요. 큰딸 소희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선화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늘 무시하던 옥녀가 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며칠 후 김만석은 강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철,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김만석은 큰 상을 차려 강철을 대접했습니다. 강철은 평생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강철, 자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말해보게. 돈이든 땅이든 뭐든 주겠네.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게 주실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만 주십시오. 김만석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강철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만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내 사위?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천한망난이지만 옥녀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김만석은 놀랐습니다. 강철이 자기 딸 중 누구를 원하는지 몰랐지만 아마 예쁜 선화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강철, 자네. 혹시 둘째 선화를 말하는 건가? 강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옥녀 아가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녀를, 셋째 옥녀를 말하는 건가? 강철이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옥녀 아가씨는 용감하고 효심이 깊고 마음씨가 착합니다. 저 같은 천한 사람에게는 과분한 분이지만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강철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만석은 감동했습니다. 늘 걱정만 했던 막내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김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철. 자네 정말 그런 마음인가?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진심입니다. 김만석이 옥녀를 불렀습니다. 옥녀야, 이리 와봐라. 옥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만석이 물었습니다. 옥녀야, 강철이가 너와 혼인하고 싶다는데. 너는 어떠냐? 옥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옥녀는 강철과 함께 아버지를 구하는 동안 강철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강철은 자기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해 주었습니다. 옥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강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망나니가 김만석네 딸과 결혼한다고. 그것도 셋째 뚱뚱한 딸이랑 어울리긴 하네. 천한 놈이랑 못생긴 딸이랑.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선화는 화가 났습니다. 망나니 따위가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다니. 선화는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망나니를 사위로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만석은 단호했습니다. 선화야, 강철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야. 그리고 옥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고. 이보다 좋은 사위가 어디 있겠니? 선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혼례에 안 갈 거예요. 선화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만석은 한숨을 쉬었지만 옥녀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만석은 옥녀의 혼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옥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박하게 해주세요. 너무 크게 하면 강철 나리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만석은 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례복을 준비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녀의 체구에 맞는 옷을 만들려면 천이 2배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느질 솜씨 좋은 아낙네들이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붉은 원삼을 입은 옥녀는 그래도 신부답게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비웃음 반이었습니다. 망나니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뚱뚱한 신부도 보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끄러웠습니다. 강철이 신랑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강철은 당당했습니다. 김만석 집 마당에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옥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붉은 족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은 옥녀를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렇게 크니까 더 눈에 띄네. 옷 만드느라 천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하지만 강철은 옥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철의 눈에는 옥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였습니다. 혼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강철과 옥녀는 강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만석이 가마를 준비했지만 옥녀는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강철 나리 집이 가깝잖아요. 걸어가도 괜찮아요. 사실 옥녀는 가마가 자기 무게를 못 견딜까봐 걱정했습니다.
강철과 옥녀는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강철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작고 초라했지만 강철이 깨끗이 청소해 놓았습니다. 옥녀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옥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아늑하고 좋은데요. 제가 여기를 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겠어요. 강철은 옥녀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강철이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옥녀, 나는 천한망난이요. 당신에게 화려한 것을 줄 수 없소. 하지만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옥녀도 강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군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낭군님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철과 옥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철은 여전히 망나니 일을 했고 옥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옥녀의 살림 솜씨는 훌륭했습니다.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강철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평생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녀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옥녀, 당신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오. 강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옥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요리도 배우게 됐어요. 옥녀는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도 썼습니다. 강철의 집은 오래되어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았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옥녀가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무거운 돌을 옮겨 마당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담장도 다시 쌓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새는 곳을 막았습니다. 강철이 말렸습니다. 옥녀, 위험하오. 내가 할 테니. 하지만 옥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낭군님. 제가 힘이 세잖아요. 이런 일은 제가 더 잘해요. 며칠 만에 강철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집이 깨끗하고 튼튼한 집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놀랐습니다. 어머, 강철네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누가 고쳐준 거래? 아내가 했다던데. 여자가 저런 힘든 일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녀의 놀라운 힘과 솜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옥녀야, 미안하지만 우리 집 장독대가 넘어졌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옥녀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장독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감격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옥녀야, 이거 받아라. 할머니는 감사의 표시로 쌀 한 말과 김치 한 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녀가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억지로 두고 갔습니다. 그 후로 옥녀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겨달라는 부탁, 부서진 것을 고쳐달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옥녀는 모두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쌀, 채소, 과일 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강철네 집곳간에 식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강철의 살림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강철은 감동했습니다. 옥녀,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졌소. 옥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저는 그저 제 힘을 쓸 곳이 생겨서 기쁠 뿐이에요. 예전에는 이 힘 때문에 놀림만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강철은 옥녀를 꽉 안았습니다. 옥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옥녀도 강철을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서로 아끼고 도우며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옥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제는 고마워했습니다. 옥녀 아가씨 덕분에 우리 집 일이 해결됐어. 참 착한 아가씨야. 옥녀는 더 이상 놀림받는 뚱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든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화산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적대가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이 산적대는 근처 산에 소굴을 차리고 여러 마을을 괴롭히던 무리였습니다. 두목은 흑호라는 자였는데 칼 솜씨가 뛰어나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적 10여 명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크아하, 이 마을에 돈 있는 놈들 다 나와. 흑호가 큰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산적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쌀과 돈을 빼앗았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막으려 했지만 산적들의 칼에 상처만 입고 쓰러졌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은 김만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부자인 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만석네 집에 산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들,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다 죽여버린다. 흑호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김만석 가족은 떨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강철이 달려왔습니다. 망나니인 강철은 칼을 다루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이놈들 물러서라. 강철이 칼을 빼들고 산적들과 맞섰습니다. 흑호가 비웃었습니다. 크크, 망나니 주제에 덤비는구나. 좋아, 상대해주지. 강철과 흑호가 칼을 맞댔습니다. 강철의 솜씨도 대단했지만 흑호는 더 능숙했습니다. 게다가 산적이 여럿이었습니다. 강철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의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낭군님, 옥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옥녀는 산적 하나를 붙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으악,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옥녀가 그 산적을 다른 산적들에게 던졌습니다. 으악, 산적 서너 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흑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저 여자. 옥녀는 무서운 기세로 산적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옥녀의 주먹 한 방에 산적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옥녀가 발로 차자 두 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산적들은 옥녀의 힘에 놀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괴물이야. 도망쳐. 하지만 흑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여자 하나 무서워서 도망가냐. 흑호가 옥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옥녀가 두 손으로 칼날을 붙잡았습니다. 흑호가 놀라며 칼을 빼려 했지만 옥녀의 소나귀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옥녀가 힘을 주자 칼이 휘어지더니 부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흑호가 겁에 질렸습니다. 옥녀가 흑호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들 같은 나쁜 놈들,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
옥녀가 흑호를 멀리 내던졌습니다. 흑호는 몇 바퀴 굴러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또 도망가자 흑호와 남은 산적들은 비틀거리며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옥녀 아가씨가 산적들을 물리쳤어. 대단해. 우리 마을의 영웅이야. 사람들이 옥녀를 둘러싸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옥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강철이 옥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녀,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옥녀가 강철의 상처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낭군님 다치셨어요. 빨리 치료해야 해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녀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산적을 물리친 후 옥녀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옥녀를 화산마을의 여장사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뚱뚱한 처녀라고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옥녀를 존경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둘째 언니 선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시집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마을의 양반 도련님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선아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청혼했지만 결혼 후 실망했습니다. 선아는 살림을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짓고 바느질도 서툴렀습니다. 평생 거울만 보며 자란 탓에 집안일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했습니다.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하다니 얼굴만 예쁘면 뭐하니? 남편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도 못하고 쓸모가 없소. 그저 예쁜 인형 가꾸려. 선아는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배우려 해도 이미 늦었고 시댁 식구들은 선아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선아는 친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내 동생 옥녀가 산적을 물리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녀 부부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선아는 질투가 났습니다. 내가 더 예쁜데 왜 옥녀가 행복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선아는 궁금했습니다. 늘 무시하던 옥녀가 정말 행복할까? 선아는 친정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옥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옥녀의 집에 도착한 선아는 놀랐습니다. 초라했던 초가집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채소가 자라고 있었고 곳간에는 식량이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코웃음을 치려 했지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옥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언니, 어서 와요. 오랜만이에요. 옥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선아를 방으로 안내하고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선아는 옥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선아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옥녀야, 여기서 이렇게 사니? 집이 작네. 우리 시댁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데. 옥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집은 작아도 따뜻하면 되잖아요. 저는 행복해요. 선아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잘해줘. 망난이잖아. 천한 사람이랑 사는 게 힘들지 않아. 옥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낭구님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저를 존중해주세요. 저는 평생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선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자기를 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쁜 얼굴의 장식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녀가 언니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불편한 일 있으면 말해봐요. 선화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옥녀야, 사실 나 행복하지 않아. 선화가 시댁에서 받는 구박과 남편의 냉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옥녀는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살림은 배우면 돼요. 제가 언니한테 가르쳐 줄게요. 선화는 동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무시하던 동생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고마웠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선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옥녀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니. 옥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옥녀는 그날부터 선화를 도왔습니다. 선화가 시댁에 돌아간 후에도 자주 찾아가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밥 짓는 법, 반찬 만드는 법, 바느질하는 법을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선화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옥녀의 인내심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달쯤 지나자 선화도 제법 살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요즘 달라졌네? 밥도 맛있고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도 선화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변했소. 좋은 변화요. 선화는 행복했습니다. 모두 옥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2배로 올려라, 사또의 명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세금을 2배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지만 사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또는 강철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사또는 전임 사또가 뇌물 사건으로 파면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밝힌 사람이 바로 강철이었습니다. 사또는 강철을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망나니만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사또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강철을 불렀습니다. 강철, 너는 망나니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백성들과 어울리며 망나니의 위엄을 떨어뜨렸다. 강철이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망나니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다. 그런데 너는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며 위엄을 잃었다. 이는 관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너를 망나니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강철은 놀랐습니다. 망나니 일은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일이었고 그것이 강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강철이 애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제 일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는 이제 망나니가 아니다. 당장 나가거라. 집에 돌아온 강철은 절망했습니다. 옥녀, 나는 이제 일자리를 잃었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옥녀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낭구님,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때 옥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또가 강철을 쫓아낸 진짜 이유는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기 위해서라는 것을. 낭구님,
사또가 낭군님을 내쫓은 건 낭군님이 정의로워서예요. 사또는 나쁜 짓을 하려는데 낭군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옥녀의 말을 들은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사또가 뭔가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오. 두 사람은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사또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고 내지 못하는 사람은 노비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여 항의했습니다. 사또 날이 너무합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은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시끄럽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두 감옥에 가둘 것이다. 마을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김만석도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마을이 망하겠구나. 그때 옥녀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또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만석이 놀랐습니다. 옥녀야, 위험해. 사또가 너를 해칠 수도 있어. 하지만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는 나서야 해요. 제가 마을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옥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강철이 함께 가려 했지만 옥녀가 말렸습니다. 낭군님, 괜찮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낭군님은 사또가 미워하니까 같이 가면 안 돼요. 강철은 걱정했지만 옥녀를 믿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 도착한 옥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백성 옥녀가 사또 나리를 뵙고자 합니다. 포졸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주제에 감히 사또를 만나겠다고? 하지만 옥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 마을을 위해 할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 하라. 사또는 옥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산적을 물리친 여자 망나니의 아내. 사또는 옥녀를 한번 눌러줄 생각이었습니다. 옥녀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옥녀냐? 무슨 볼일이냐? 옥녀가 정중하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마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 도저히 낼 수 없습니다. 부디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크크, 세금이 많다고. 백성은 나라에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 싫으면 감옥에 가거나 노비가 되면 된다. 옥녀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또 나리, 그건 부당합니다. 백성을 괴롭혀서 얻은 돈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라. 관아를 모욕한 죄로 곤장 치도록. 포졸 서넛이 옥녀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옥녀의 팔을 잡았지만 옥녀가 살짝 팔을 흔들자 포졸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다른 포졸들이 놀라 멈춰 섰습니다. 사또가 당황했습니다. 이것들아, 빨리 잡지 못해. 하지만 포졸들은 겁이 났습니다. 옥녀가 산적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옥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사또가 이를 갈았습니다. 대화, 백성 주제에 감히 옥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백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사또 나리도 편안한 겁니다. 백성을 적으로 만들면 사또 나리도 위험해집니다.
사또가 코웃음 쳤습니다. 위험, 나를 위협하는 거냐? 옥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지난번 사또도 부정을 저질러 쫓겨났습니다. 사또 나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이 될 겁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제로 사또는 윗사람에게 보고할 세금의 절반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들통나면 파면은 물론 유배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옥녀가 제안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저희 마을에서 사또 나리께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또가 귀가 솔깃했습니다. 다른 방법. 옥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농사를 잘 짓습니다. 올해 추수가 풍년이었습니다. 세금을 원래대로만 해주시면 마을에서 사또 나리께 감사의 표시로 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사또 나리를 좋은 어른으로 기억할 겁니다. 사또는 고민했습니다. 억지로 세금을 거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녀의 제안대로 하면 백성들의 원성도 사지 않고 이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옥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강철을 다시 망나니로 임명해 주십시오. 강철은 일을 잘합니다. 사또 나리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사또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세금은 원래대로 하겠다. 강철도 다시 망나니로 임명하마. 옥녀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옥녀가 관아에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옥녀 아가씨가 사또를 설득했대.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해.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마을 사람들은 옥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김만석도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옥녀야, 내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강철도 다시 망나니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강철이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옥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지혜로워. 옥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낭군님, 우리가 함께라서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옥녀는 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며칠간 긴장하며 사또와 대치했던 탓에 몸이 지쳤던 것입니다. 옥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강철이 옥녀 곁을 지키며 걱정했습니다. 옥녀, 무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흘 동안 옥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로로 쓰러진 겁니다. 며칠 푹 쉬면 깨어날 겁니다. 강철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옥녀가 눈을 떴습니다. 낭군님. 강철이 기뻐하며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녀, 깨어났구려. 옥녀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옥녀가 자기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놀랍게도 거대했던 덩치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날씬해졌고 얼굴도 작아졌습니다. 옥녀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낭군님, 제 몸이. 강철도 놀랐습니다. 옥녀, 당신. 몸이 변했소. 거울을 가져와 보니 옥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대했던 체구는 보통 여인만큼 줄어들었고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옥녀는 자기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졌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강철이 옥녀를 안았습니다. 옥녀, 당신은 처음부터 아름다웠소. 이제 겉모습도 당신의 마음만큼 아름다워진 거요. 옥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낭군님,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이 옥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업보가 풀렸구나. 옥녀와 강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승이 설명했습니다. 옥녀 보살, 그대는 전생에 큰 업을 지고 태어났소. 마을의 재앙과 원한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이요. 그래서 그대의 몸이 거대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소. 하지만 그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소. 노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버지를 구했고 마을을 구했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소. 그 선행으로 업보가 씻겼고 그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이요. 옥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강철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옥녀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옥녀 보살의 힘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요. 그 힘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시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옥녀는 새로운 모습으로 마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옥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지? 정말 아름답네. 하지만 옥녀가 말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옥녀 아가씨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사람들은 옥녀의 변화에 놀랐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옥녀의 착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옥녀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둘째 언니 선화도 옥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름다워진 옥녀를 보고 선화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옥녀야, 내가 나보다 훨씬 예뻐졌구나. 나는 겉만 예뻤는데 너는 속도 겉도 다 아름답구나. 선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녀가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철과 옥녀는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번 돈으로 집을 더 크게 지었고 마을 어귀에 풍년방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풍년방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길 잃은 나그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풍년방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옥녀가 직접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강철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망나니가 하는 선행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감동했습니다. 망나니도 사람이구나. 아니, 보통 양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또도 백성들을 잘 대했고 산적들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만석은 장사를 계속했고 선화도 시댁에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옥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옥녀와 강철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의젓했고 어머니를 닮아 착했습니다. 강철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망나니 일을 시키지 않겠소. 이 아이는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소.
옥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망나니도 떳떳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줘요. 아이는 자라서 글을 배웠고 훗날 마을의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강철과 옥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세월이 더 흘러 강철과 옥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옥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녀, 내가 당신을 선택한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소. 옥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저도 낭군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낭군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제 겉모습이 아니라 제 마음을 봐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쁜 얼굴, 멋진 집, 많은 돈을 원하지.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오. 옥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낭군님. 그들의 이야기는 화산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것을.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주변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 중에 진짜 보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면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화산마을 입구에는 지금도 풍년방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는 작은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진짜 보물이다. 망나니 강철과 그의 아내 옥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말자. 해가 지고 달이 뜨는 화산마을. 오늘도 풍년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쁜 처자를 제쳐두고 뚱녀와 결혼한 슬기로운 망나니의 이야기를.